네, 안녕하세요.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설명회 주제가 이제 문자에서 보셨듯이 저희 겨울학기 학습 전략이고요. 먼저 앞서서 디스쿠라고 이제 유튜브 설명회로 이제 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짜야 되는지라고 이제 저번 설명회 때 조금 언급을 드렸으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가장 우리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어휘를 조금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문자에 드렸다는 부분처럼 혹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솔직히 학년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학교 초반이라면 어휘에 대한 벽을 느꼈더라면 지금 초등 설명회지만 그런 학습 전략 부분은 같이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겨울학기 학습 전략 어휘편에서 제가 처음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화면인데요. 학습 분야와 성과라는 부분인데,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공통적인 질문을 항상 해와요.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도 레벨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혹시 설명회를 같이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더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대기해 주시면 아마 순차적으로 상담이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테스트를 보는데, 제가 항상 이제 모든 신규생 테스트를 직접 보고 라이팅 그레이딩 하면서 시험지를 검토를 해요. 시험지를 검토를 하고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를 틀렸고, 리딩 섹션은, 그래머 섹션은 어디서 틀렸고, 어떤 유형들을 자주 틀리고 분석해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은 어휘의 벽이에요.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예비 중일이든 시험지를 분석해보면 하고 나왔을 때 일단 어휘 유형 문제들은 많이 틀려요. 그냥 어휘 유형 문제는 무조건 많이 틀려요. 그게 높은 반이든 낮은 반이든 그 어휘 문제마저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틀리고, 또 하나가 제가 어휘 하는 거는 어휘 유형 문제가 아니라 어학 실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어학 실력을 우리가 잘한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영역적으로 나뉘기 전에 솔직히 가장 큰 하나의 질문이죠. 단어예요.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지, 어휘의 폭이 얼마만큼인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뒤에서 다룰 거고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초반 같은 경우는 같이 보실 수 있다면 좀 같이 봐주고, 스스로가 실제 학습에서 내가 이래서 어휘가 중요하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하고 있나, 또는 겨울학기 때 이런 계획들을 내가 갖고 있었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제 가장 관심사는 성과라는 단어일 거예요. 잘하는 거. 꽤 잘하고 싶다, 잘하는 부분인데, 화면을 보면 이제 번호가 1, 2, 3번인데요. 학습 분야와 성과라는 건데, 세 가지 분야를 지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앞으로도 쭉 학교를 다닐 학생들이라면 이 세 가지 분야를 생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학 능력이겠죠. 당연히 이제 영어 설명회니까. 그럼 어학 능력에서는 무엇들이 필요할까요? 어휘 실력이 필요하고요. 문제풀이 스킬 습득을 통한 리딩과 리스닝 실력 향상이 필요하고요. 정확한 구조와 논리 학습을 통한 라이팅과 스피킹 실력 향상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휘 실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리딩, 리스닝 위에 써있는 부분 보시면 문제풀이 스킬 습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리딩, 독해를 좀 얘는 리딩을 잘해요. 얘는 리스닝이 약해요 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리딩을 잘한다는데 그 리딩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럼 독해 실력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 시험 볼 때는 리딩이 제일 높은 편이야 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독해력, 즉 이해력, 뭔가 지문 읽는 이해력이 높은 건지, 문제풀이에도 강한 건지에 대한 분리적인 평가는 솔직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간 레벨 정도까지는 그냥
둥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학 실력적인 부분이지만 중상위권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분석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 진입이 가능한 게 리딩과 리스닝의 실력을 이제부터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점수예요. 근데 그 점수 안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문제풀이 실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풀이 실력 안에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독해가 조금 더 잘 나와요 해서 이제 제가 잘하는 학생들을 토대로 분석을 같은 점수대로 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앞에서 이만큼 맞고 중간에서 이만큼 맞고 저쪽에서 저만큼 맞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수업 시간 때 하는 얘기인데 50개 문제 중에 10개씩이 5단계로 나눠져 있다면 난 같은 30점을 맞아도 1단계, 2단계, 3단계에 앞에서 쉬운 단계에서의 30점이 좋지 1에서 5단계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점수로 30점은 솔직히 오히려 더 실력이 낮다라고 해요. 왜냐면 쉬운 문제를 틀리면 어려운 문제를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 토대로 솔직히 문제풀이 실력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런 분석을 토대로 솔직히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업 앤 다운. 실력에 대해서 어쩔 땐 잘했다가 어쩔 땐 못 봤다가 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부분 중에 자기 실력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차이라고 그래서 운이 좋아도 10%에서 하나 정도 운이 나빠도 10%에서 하나 정도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내 실력이 있다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배탈이 나더라도 웬만큼의 90%의 실력 발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안에서 리딩과 리스닝은 그냥 책을 잘 읽어서 잘해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에서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프루프가 필요한 게 어떻게 잘해? 점수가 좋은 거죠. 근데 점수가 좋다는 건 문제풀이를 잘한다는 거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저번에 독해 편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풀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얼마나 리딩에서는 그 지문을 이해를 잘하느냐를 평가하기 위함이지 정말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기계식으로 문제 잘 푸는 게 어학하고 관련 있나요? 기계식으로 문제를 잘 풀 수는 없어요. 만약에 어휘 실력이 안 되거나 독해력이 안 되면 독해력과 청해력 이런 분야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에 대한 평가가 문제풀이인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어휘력이 되고 독해력이 돼야 문제풀이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냥 기계식으로 문제 푼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풀이 스킬에 대해서 좀 접근해서 알게 되면 솔직히 지문 또는 독해력, 어휘력 또는 이해력이란 게 포괄적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팅 같은 경우도 길게 쓰고 많이 쓰고 제가 진짜 라이팅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점수를 굉장히 짜게 준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맞아요. 맞는 이유가 ESL 환경의 학생들, 즉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기준의 점수 폭이 아니라 실제 영어권 국가에서 아이들이 에세이를 평가를 받는다면 모국어가 영어인 아이들이 그 학년에 따라서 그 평가 기준으로 초등학교 평가 기준 이제 한 7th grade까지 평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짜요. 좀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좀 냉정하게 줘요. 그래서 분야별로는 grammar하고 그 다음에 vocabulary, structure, 구조, 그 다음에 content, 내용과 creativity, 얼마나 이제 또 창의성이 있는가를 바라보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꽤 길어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고 문단과 문단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이팅과 스피킹을 잘한다라는 부분 안에서는 구조와 실질적인 논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학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부분을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학능력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어학능력은 두 번째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 특히나 예비 중일 우리 현 6학년 친구들하고 예비 초 6, 현 5학년 친구들은 이제부터 이제 좀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되는 단어겠죠. 내신 대비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시험을 본다라는 건 모든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혼낼 때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고 혼낼 때 내신 대비를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 이 과목 하나가 감당이 안 되는데 라는 얘기들을 가끔 해서 많이 혼을 내요. 왜냐면 내신 대비라는 거는 정말 적게는 7개의 과목에서 많게는 11개의 과목을 동시에 관리를 하면서
3일에서 4일에 나눠진 체제 안에서 이제 지필고사가 이행이 되는데, 과연 한 과목, 수학과 지금 영어가 이제 메인 과목으로 축을 둔다면, 관리를 해서 이제 저희가 숙제라든가 또는 이런 시험들을 준비했는데도 허덕대는데, 어떻게 그 많은 과목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부분에서 이제 그 배열인 거죠. 근데 가장 그 시험 준비에서 첫 번째로 솔직히 알아야 될 거는 한국식 문법이겠죠.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거, 중학교에서 특히 영어 내신이라는 벽이 너무나도 높아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본적으로 문법을 한 바퀴만 돌면 돼. 문법 한 바퀴 돌고 방학 때 특강 통해서 하면 돼.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도 솔직히 어려워지고 있는 건 학교들이 그 시험의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불러요. 항상 내신 대비라는 거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에서 reading이나 listening, speaking, writing이라는 영역이라는 게 있다면 내신 대비라는 또 하나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점. 첫 번째, 한국식 문법 수업의 시작. 두 번째는 내신 문제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학생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가야 할 학교의 특징을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단계 체제를 원활하게 이해를 잘 하려면 문법 한 바퀴나 특강으로는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지금 현 중2, 중3 아이들한테 보면은 이제 영어 실력이 좀 뛰어난 학생들은 별개예요. 또 영어 학생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미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으면 특강이나 이런 부분을 토대로 이해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한 번만 하면 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중간에서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대치동안의 초등학교 학원 안에서 미교과 B반 정도에서 A반에서 약간 버거워했다, 또는 저희 같은 어학원 안에서 중상위반 정도에 있었다라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중2 실 내신을 바라봤을 때 프린트물을 받고 이것저것 문제 유형을 파악했을 때 솔직히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요.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오랫동안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적인 부분이나 준비 태세에는 도움이, 요즘은 오히려 트렌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보면 10년 전엔 진짜 그랬어요. 특목고를 간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별개의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 시간이 오면 딱 그때 한 3주, 4주 벼락치기 같이 크램 코र्스처럼 막 공부했다가 등급 나왔네 하고 몇 점 나왔네 하고 끝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럴 수는 없어요.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신 대비는 차근차근, 그리고 계획을 좀 제가 봤을 땐 길게 세우시는 거여서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3학년부터 해야 돼요? 4학년부터 해야 돼요? 1학년부터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저희 학원이 1, 2학년을 받지 않는 이유 부분에서는 1, 2학년은 oral base, 자연스럽게 언어를 블렌딩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그런 학습이 도움이 되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학업 성숙도죠. 실제 이 아이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머님한테 판단을 하라고 하고, 4학년은 제가 이제 3년 전 같은 경우는 3학년에 지금 3학년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해요. 아이의 성숙도에 따라서 시작하실 수 있는데, 대신 이제 빨리 시작하실 수 있을수록 좋은 점 뭐냐면 천천히 꼼꼼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막 시간이 없어. 지금 만약에 현 예비 중1이라면 한 번도 한국식 문법을 해본 적이 없고, 만약에 중간 레벨 정도라면 시간이 없어요, 많이. 그리고 아마 평가를 들으셨을 거고, 수업을 실제 들어보면 내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문법이 거기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5학년이다. 시간이 좀 있는 거죠. 부담이 덜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용어 정리부터 한국식 문법에서부터 내신 체험까지 단계별로 배울 수 있고, 또도 4학년이라면 실제 어려워해도 용어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개념 설명부터 차근차근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실제 내신 대비해서 다뤄주는 부분이 꼭 필수적이에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거라면. 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학습 체계화라는 부분인데요. 학습 체계화라는 거가 제가 항상 아이들을, 제가 수업 들어가던 학생들이면 좀 많이 지금 보고 있다면 아마 느낄 텐데, 닥달하고 혼내고 막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부분이 학습 체계화예요. 쉽게 말하면 학습 관리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학습 관리 능력 키워라.
학습 관리 능력 없으면 아무리 지금 초등학교 때 너가 높은 반에 있고 잘한들 나중에 무너질 수 있다. 차근차근 자기 관리 시작해라라는 부분인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 숙제를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단어 암기, 과목, 그 다음에 실제 시간표 관리, 언제 숙제를 하고 언제 단어를 외우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내는 거죠. 왜냐면 요즘 아이들 보면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필통 안 갖고 왔어요. 책 못 갖고 왔어요. 내 프린트물 어딨지? 그리고 공책을 펼쳐보면 그때 노트 썼던 거 있잖아. 어디다 썼지? 하고 막 당황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건방지게 있다. 얘가 덤벙덤벙해서 까먹는다라고 보시겠지만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나의 것들을 챙기지 지금 물건들을 챙기지 못한다는 건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자기가 썼던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했던 학습 내용들을 어디다 정리해 놓은 것마저도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 자기 학습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뭐냐면 점점 아이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상위 학교를 가게 되죠. 학습 분야는 넓어지고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 거를 꼼꼼히 관리를 못하면 이게 나중에 너무 넓어지고 높아질 때는 포화 상태가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솔직히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챙겨줄 수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사춘기에 솔직히 문 닫고 도움을 요청을 안 하고 받지도 않겠죠. 그런 난감한 상황 안에서 제가 항상 느낀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학습 관리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좀씩 키워도 이제 키워놓으면 사춘기에 온 아이들도 할 거는 해요. 그런 걸 잘 키워놓은 아이들은 솔직히 사춘기에 와도 할 거는 해요. 왜냐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학습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가 솔직히 합이 맞는다면 솔직히 성과가 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잘 채워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학기의 효율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학기라는 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 가장 긴 방학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저는 솔직히 방학보다는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의 한 학년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죠. 상위 학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끝과 시작이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고요. 이 끝과 시작의 학습 마무리와 학습 시작이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겨울을 학기하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은 일단은 3박자에 대한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목별 학업 성취도 파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특강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돼요. 자, 과목별 학업 성취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질문받은 거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6학년인데요. 여자예요. 6학년인데 남자예요. 미교를 2년 했어요. 외국에서 2년 살다 왔어요. 그냥 한국에서 공부 쭉 했던 아이예요. 일단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그래서 했을 때 얘는 어느 반에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항상 그 리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성과를 보거나 이걸 보는 게 아닌데 일단은 가장 generalize한 얘기 있죠. 학년별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필요한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학생의 과목별 학업 성취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아이가 필요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시험을 통해서 영역별로 메인 과목들 있죠. 메인 과목들별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부족한가 또는 어떤 것을 좀 잘하나 정도를 알아와 주시면 솔직히 레벨업이 딱 간당간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못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영역을 좀 더 부스트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를 설명드릴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뭔가 이렇게 계속 안 늘어요. 뭘 시키는데도 몇 년째 단어책도 진짜 해가 바뀌면서 바뀌어지고 책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얘는 안 늘까라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의 영역을 보면 실제 아이가 뭘가 더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상담밖에 못 드려요. 그래서 과목별 학업 성취도, 쉽게 말하면 레벨 테스트입니다. 레벨 테스트를 어느 학원이더라도 영역별로 좀 상세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꼭 보시고 평가를 들으시면 우리 아이가 리딩을 못 봤네요. 그러면 리딩이 왜 점수가 이렇게 낮죠? 라고 질문하시면 아마 알려드릴 거예요. 어휘력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또는 다 가장 각색이에요. 어떤 아이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어휘력이 약해서 전체적으로 잘 찍어서 이 점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왜냐면 쉬운 문제를 이해 못하는데 뭐 엄청나게 어려운 토플 지문에서 맞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어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딱 패턴을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지문에서부터 어려움이 와요. 뭐냐면 되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 용어가 들어있는 지문, 그 다음에 전문 용어가 들어있는 과목별 지문으로 나눠질 때 실력이 격차가 있는 부분은 어휘력의 폭이 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어휘력에도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은 어휘력 수준을 갖고 있지만 실제 어휘력의 과목별 분야에는 높은데 문제풀이 실력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험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우선 보시면 우리 아이의 학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끔 부족한 것 또는 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학습 목표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학습 목표를 세울 때는 가장 크게 물론 마음에선 다 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어머님들은 부족한 거는 메꾸고 싶고 좀 잘하는 거 더 잘하고 싶고 너무 많이 잘하고 싶으신데 우리 아이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많은 욕심보다는 딱 한 가지에 매진한다는 게 학기별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방학이 있는 학기는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기로는 딱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항상 잘한다 소리를 듣고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레벨업이 안 돼요. 그러면 불균형 부분을 찾기보다는 아쉬운 과목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딱 애매하게 딱 어중간한 과목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아요. 항상 뭐 라이팅에서 애매하다,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잘 쓰지 않아요 라는 분명히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들으시고, 그런 아이들은 일단은 부스팅 시켜주는 게 좋아요. 부족한 거 메꾸기보다는 잘하는 거를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는 걸 잘하게끔 만드는 목표로 고르시는 게 낫고, 약간 이제 솔직히 중간 레벨 이하부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거를 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는 게 중요한 게, 중간이라고 제가 항상 표시하는 건 뭐냐면 초등부 모든 학원 내에서 중간 레벨 정도라고 저희가 했을 때는 웬만하게 이제 중간에서는 읽을 수 있고 풀 수도 있고 라이팅도 그냥 구조 정도는 알아요. 근데 잘하진 않고 과목별로 딱히 잘하는 뛰어난 과목은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 뛰어난 걸 하나씩 만드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과목 하나를 고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돼요. 솔직히 리딩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제가 가끔 특강 때 듣는 경우가 저 리딩도 듣고 문법도 듣고 뭐 하려고, 제가 솔직히 반대해요. 물론 특강을 많이 들으시면 도움은 되는 부분이 당연히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아이한테 실력적으로 늘까에 대해서는 한 가지 과목을 좀 더 포커스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강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좀 학업 성취도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강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Reading, Grammar, Writing이에요. 저희 레벨 테스트, 저희 학원 레벨 테스트 영역이에요. 이번 학기. 매 학기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학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 Reading과 Grammar과 Writing 영역을 레벨 테스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학업 성취도 파악을 했을 때 예비초 3학년에서 6학년 이제 2학년에서 한 5학년까지 정도, 그 다음에 예비 중일이죠. 현 6학년 정도에서 어떤 과목적으로 좀 더 크게 봐야 되나. 그래서 학년별 집중 과목을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예비 초 2에서 5학년까지는 솔직히 Reading, Grammar, Writing 영역별로 본다면 솔직히 조금 더 집중해서 어머니가 좀 이거 잘해요 라고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독해예요. 필수예요. 2학년에서는 독해가 안 되면 다른 영역이 연계성이 없게 무너질 수가 있고요. 예비 중일 같은 경우는 문법이 필수예요. 실제로 문법 영역을 좀 더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안에서 감으로 푸는데, 예를 들어서 감으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아이가 딱 테스트 보고 집에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너 문법 어땠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시험지를 봤다. 너 문법 좀 어때? 네가 아는 문제였어? 그러면 애가 쉬웠어? 어려서 애들은 그래요. 근데 문제를 물어보시면 돼요. 너 그 봤던 문제들이야? 네가 아는 문제 유형에서 아니? 처음 보는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처음 보니까 어때? 몰라 이상해. 질문 이해도 못했어 라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와. 즉 위험한 거죠. 왜냐면 그게 실제 내신 유형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6학년 예비 중일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어떤 건지도 모른다고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문법 수업을 듣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죠? 뭘 들어야 될지 솔직히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법에 대한 난이도 파악이 필수겠죠. 자, 그리고 레벨로 한번 볼게요. 학년을 떠나서 어느 레벨이거나 초등학생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볼까요? 솔직히 이 부분이에요, 독해.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지금 디스쿨에도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갔는데 이제 아마 이 표를 좀 더 함축된 의미로 나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비초 2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는 독해 실력이라는 게 가장 코어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조금 문법이 덜 나오고 조금 라이팅이 덜 나와도 얘가 잘 나왔으면 솔직히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비초 2에서 5학년인데 리딩 굉장히 못 나오고 그래머가 굉장히 잘 나왔고 라이팅이 잘 나왔다? 어학 실력을 잘한다고 말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우리 아이가 유창성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고 쓰기에 대한 조금 더 언어적인 본인의 체험식 학습에서 뛰어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성과 학습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해 주시는 게 좋고 예비 중이로 좀 별도로 앞으로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레벨 테스트로 평가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라 특강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특강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획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학습 목표가 되면 첫 번째, 그럼 우리 아이에 대해서 실력을 알게 됐어요. 아, 이 부분이 부족하네. 아, 이 부분 좀 더 잘하면 레벨업이 가능하겠네 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솔직히 레벨업이 가능하겠네 라는 아이들 성실했고 열심히 했는데 레벨업이 잘 안 됐다? 특강 계획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는 부족했었는데 처음 문법을 해보거나 처음 이런 학습을 문제풀이를 해봐 굉장히 도움될 건데 저는 대신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실제 다니는 정규반, 정규 5학원 프로그램에서도 숙제나 단어가 제대로 안 되는데 특강까지 여러 개를 어머니가 묶어서 다니게 하시면서 실력이 오르겠지라고 하시면 특강을 안 들으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방학에 특강 들을 시간에 그 아이가 실제 정규반 본 수업에서 과제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자기가 원래 본질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정규 학습에서 잘하는 시간, 그것들을 이어갈 시간들을 보장해 주시는 게 훨씬 학업 성취도 그 학습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대신 시간이 있고 아이가 투자할 수 있다. 뭐냐면 정규반도 할 수 있고 특강도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딱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정규반에서도 숙제를 소화할 시간이 없는 아이들을 제가 가끔 봐요. 특강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떤 특강을 추천하면 제가 이렇게 시험지를 가끔 보고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똑같은 거 물어봐요. 선생님 이 아이 숙제 잘해오나요? 단어는 패스율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했을 때 패스는 항상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숙제는 열심히 하고 잘해와 그럼 추천해 준대. 단어 항상 페일하고요. 숙제를 안 해요. 단어를 왜 페일할까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안 외워서 그럴까요? 외울 시간이 없대요. 저 그럼 특강 추천 안 해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 방학 시간표를 짜주셔서 그 시간에 아이가 숙제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특강 계획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할애하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텐시브 학습이고 서포트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없고 가방만 들고 다니면서는 어머님들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특강 듣는다고 해서 아이가 뭔가 늘 거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 앞서선 정규반 숙제나 정규반 어휘를 더 외워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겨울학기 효율적인 학습 전략은 저의 포인트는 좀 더 냉정해지자가 키워드예요. 냉정해져서 레벨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평가를 받자. 그 다음에 냉정해지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극대화시킬 학습 선택을 하자. 특강도 냉정하게 평가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실력 부스팅을 할 수 있는 시간, 투자할 시간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신청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학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좀 더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학습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휘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휘라는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제가 야 단어를 무슨 학원이나 엄마한테 안 혼나자고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이야. 실제 nutrient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양소야. 니네가 크기 위한, 너네 어학 실력 키우기 위한. 알아요. deny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는데 싫고 아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안에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지만 이제 우리가 잘 못 지키는 요소가 어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주요 학습 영역은 reading, listening, grammar, speaking, writing이라는 굉장히 어머님들이 보시면 다 아는 영역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세요. 맞아. 알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는 아시는데 이게 주요 학습 영역이라서 항상 얘기하죠. 우리 애가 reading이 약해요. 우리 애는 writing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문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파악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영역이 아닌 스킬적인 포커스가 필요하고요. 스킬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의 어휘 암기 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의 문제풀이 능력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의 한국식 문법 내신 대비 실력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과연 글을 구조와 논리를 통해 쓸까요? 라고 질문을 영역별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요? 잘 못해요? 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막연하게 과목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평가되는 거는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리딩 리스닝을 잘한다. 문제풀이 능력이에요. 그래머 또한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한국식 문법이 필요하고요. 그 또한 문제풀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 같이 고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 안에서 여기죠. 문제풀이 능력이라는 구역은 이렇게 영역별로 다 필요해요. 왜냐면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학습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스피킹과 라이팅은 뭐가 필요할까요? 구조와 논리가 필요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스피킹이라는 것도 그냥 casual conversation, 서로가 주고받는 Hi, how are you? How was your weekend? 그러면서 Do you like to drink coffee? Do you like milk? 등등 그냥 단순한 질문들, 친구랑 How was your weekend? 물어보고 Do you like this movie? Who's your favorite singer? 이런 건 대답 다들 하겠죠? 왜냐? 단답형 Yes, No. 그 다음에 chocolate. 그 다음에 BTS 등등 이런 이름들을 그냥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질문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온다면 발표를 해야 된다면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면 디베이트를 해야 된다면 솔직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구조와 논리성 있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실력을 만들어주는 스킬 포커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물어서 우리 아이가 과연 잘하는지 평가를 하셔야지 과목별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보고 있다면 내가 저 좀 리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저는 듣기는 잘하는데 리딩을 못해요. 저는 라이팅 좋아해요. 라이팅 잘해요. 저 스피킹이 더 강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리딩과 리스닝을 잘한다면 문제풀이를 잘하는지 나는 문법에 강해 그러면 내신 대비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시험진의 문제풀이에 강한지 저는 스피킹을 잘해요 라고 했을 때 스피킹의 구조와 논리성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왜냐면 casual conversation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라기보다는 어학 실력이죠. 그죠? 그것도 물론 실력이지만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스피치의 분야는 발표라든가 디스커션, 디베이트 등등에서 구조와 논리성을 가미한 것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런 과목들과 이런 영역들을 솔직히 잘하려면 얘가 없이는 안 됩니다. 즉 어휘 없이는 reading이든 listening이든 grammar이든 speaking이든 writing이든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어휘라는 거는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분야별 폭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reading이라는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아이는 같은 점수를 받아도 어떤 지문에서부터 쫘르르 틀리기 시작해요. 잘 맞다가. 그 이유는 어휘 암기의 폭이고 어떤 아이는 어느 지문은 다 맞고 같은 실력의 지문인데 어느 지문은 쫘르르 틀려요. 어휘 암기의 폭이라는 거죠. 분야의 폭. 뭐냐면 과학적인 이념의 어휘를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역사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 난이도가 비슷한 어휘인데도 쫘르르 틀려요. 역사 쪽에서. 왜냐면 안 외웠고 그 폭이 좁으니까. 난이도의 폭 없이 분야별로 좀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60, 70% 정도 나오겠지만 대신 전문성 있는 어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맞아도 또 나머지는 틀리겠죠. 그래서 어휘의 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도 단순하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하고 또는 내가 어느 단계까지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중상위권, 상위권에 가게 되면 왜 이 부분의 단어들을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해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단어 어렵지? 어려워요. 그래요.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거 왜 외워야 돼요? 가 첫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이거 저거 잘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어인데 왜 외워야 돼요? 그때 제가 하는 거 하나 물어봐요. 너는 근데 리딩 문제 만점 받고 싶고 잘 풀고 싶고 뭐 토플 시험도 보고 싶고 아니면 모든 그런 시험 잘 보지? 네. 근데 그런 시험들 지문이 딱 한 분야에서만 나와? 아니요. 대부분 토플만 봐도 대학교 101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과목에 대해서 지문이 나올 수 있고 그 전 과목은 그만큼의 다양한 분야의 어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 용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우는 거야. 아,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의 분야는 네가 지금 초등학생이라 전문 용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게 돼서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는 알게 될 거야. 아,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거랑 이해를 못하고 외우는 거랑 틀려요. 표면적으로. 왜냐면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그냥 걸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길을 왜 가지? 왜 가야 돼? 그럼 솔직히 멈춰요. 멈칫멈칫하고 잘 안 가요. 또 빨리도 안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왜 가야 되고 이유를 안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에 대한 접근을 꼭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렇더라면 이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어휘력이라는 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휘력은 무엇일까? 자, 어휘력, 어휘를 많이 하는 능력, 뭐 어휘력이라는 건 어휘에 대한 실력,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휘력이라는 건 어휘에 대한 이해야. 어휘력에 대한 넓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우리 아이들 책 읽고 시험 보고는 잘해요. 뭐 만점 맞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딩에 반영이 잘 안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니 단어책을 그렇게 외우고 만점 맞아 왜 리딩 실력이 저래?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과연 그 어휘를 이해하고 외울까? 아니면 짝맞추기를 하고 외울까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암기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책인데도 어떤 애는 3시간 걸리는데 어떤 애는 30분이면 외우고 90%가 맞아요. 실제 시험에서. 그럼 와 천재다 그러는데 암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 어휘 시험을 잘 보는데 독해 성적이 안 나온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단어를 이해하고 외우느냐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실제 그 책에서 한국말이라든가 또는 그 국어와 영어의 뜻의 호환성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 좀 동그라미 쳐봐.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러시아어하고 중국어하고 뜻 암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실제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확인들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꼭 되게 맨날 만점 맞아요. 단어는. 근데 리딩에서 반영이 잘 안 돼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실마리를 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력에 대한 넓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량 넓이는 우리 학생들도 알다시피 어떠한 학원의 리딩 책을 보면 분야가 다 틀려요.
뭐 한국만 나오지 않고 외국의 어디 나라도 다 틀리지. 뭐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도 있고 역사 분야도 있고 예술 분야도 있고 정말 넓잖아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non-fiction 책들, 하다못해 소설책들도 분야가 genre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theme 안에서도 어휘력이 달라요. 우리 아이가 좀 예를 들어서 이쪽 분야를 좋아해서 이쪽으로 많이 발달됐다면 발달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구멍이 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리딩이든 뭐든 라이팅이든 했을 때 잘 쓰는 주제들을 좀 파악해보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나와요. 선생님들도 그걸 물어봐야 알려드리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 A는 예를 들어서 라이팅을 항상 쓰면 주제가 뭘까요? 하면 항상 이렇게 좀 과학적인 거 많이 써요. 그러면 또 리딩을 물어보면 자연 같은 거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과학 나오면 되게 잘해요. 근데 역사 되게 싫어하고 안 쓰고 언급도 안 하고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역사 부분의 넓이가 좁은 거예요, 어휘가. 그러면 솔직히 어머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책을 좀 읽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말고 한국말로 되게 좀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요즘은 진짜 책 너무 잘 나와요, 진짜. 그래서 글씨 많은 거 보지 마시고 이건 배경 지식에 대한 게 초등학교 때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가 연상이 돼야지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과학을 얘가 역사를 몰라? 그러면 한국 역사서부터 책 사다 줘야지? 안 읽죠. 일단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읽기도 싫어하고 더 거부 반응 나와요.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이런 거 추천해요. 배경 지식이 초등부는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어리니까 요즘에 사진책들 되게 많이 나와요. 역사도 사진으로 보는 책. 뭐 예를 들어서 천문학 막 이런 별 같은 거 과학 이런 거 행성 싫어하는 경우엔 그럼 우주과학도 사진으로 보는 거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배경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빽빽하게 재미없는 책보다는 시각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사주시면 솔직히 어휘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아이들은 역사를 좋아해요. 근데 과학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거꾸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보여주시면 되게 좀 많이 도움돼요.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어휘 책 사면 좋아요? 어떤 거 하면 어휘가 저는 초등학교는 일단 두 가지 꼭 알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아이가 어휘를 잘 못 외우는 이유는 물론 안 외워서 게을러서도 있지만 첫 번째, 국어 실력이 요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그 단어가 연상이 안 돼요. 그냥 알아들었고 대충 알아요. 어머님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지는 안 돼 정확히 모르는 똑같아요, 아이들은. 그랬을 때의 확인. 그러니까 국어 실력에 대한 두 번째는 배경 지식 때문에 그 전문 분야 어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상상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삼각주가 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들어는 봤는데 봐봤는데 근데 부모님도 삼각주가 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다나 뭐 해안, 해류 이런 거 관련돼서 막 나오는데 설명을 해야 돼도 우리도 알긴 하는데 뭐지? 라고 할 거야. 똑같아요, 아이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가 우리 아이는 과학 분야 또는 역사 또는 뭐 천문학 또는 뭐 자연과학 뭐 등등에 따라서 한번 우리 아이가 좀 관심 없는 거 잘 몰랐던 거 이런 지리학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책들이 중학교 초등학생을 위해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 책이나 그 책 소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한테 사주시면 제가 봤을 때 어휘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부분들을 잘 쌓아놓으면 왜 어휘가 중요하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단어는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중국을 여행 가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디아에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뭐 독일에 여행을 가고 막 여행을 갔어요. 그 나라 언어를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알까요? 그 사람들이 TV를 켜면 하는 말을 할까요? 놀러 가서 뭘 해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게 바로 어휘겠죠? 이해력을 위해서. 그래서 어휘는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실력, 나의 그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위해서 어휘를 잘하게 되면 당연히 내용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에서 당연히 어휘가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들이 잘 맞춰지면 그때 바로 성과가 오는 거예요. 저 되게 단순해요. 제가 애들한테도 그래요. 단어 시험 못 봤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 걱정하지 말고 내 눈치 보지 마라. 왜냐면 저는 항상 그래요.
네 스스로가 평가해서 아 나는 왜 이 단어를 못 외웠지 나는 왜 모르지 너 스스로 실망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게 너가 그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리딩에서도 그러니까 라이팅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에서 그래서 노력하라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얘기예요. 눈치 보고 만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외워서 네 스스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뿌듯할 만한 차라리 50점을 맞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꼼꼼하게 외워야 이해력에 도움 된다는 겁니다. 어휘는 곧 언어학습의 시작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되짚어보고 싶어요. 어휘는 언어학습의 시작이라는 건 다 공감하시겠지만 어떻게라는 부분 안에 잘 보시면 어휘를 알아야 문장을 알고요. 문장을 알면 문단을 알고 문단을 알면 지문을 알고 더불어서 내용 이해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문제풀이 실력, 즉 실력 입증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어휘의 단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평가를 해보셨으면 해요. 학생들도 스스로 이 설명을 듣고 있다면 평가를 해보셨으면 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맨날 가끔 수업 시간 때 물어보잖아요. 이런 책을 왜 외워야 돼요? 왜 저희는 이 책을 다른 레벨은 다른 책인가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 어휘에 대해서는 물론 더 많은 단계가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와 최상위권 단위를 제가 나눠봤고요. 이 부분은 꼭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중학교까지도 매주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기본 단계라는 거는 이 동네 어느 학원을 가셔도 솔직히 한 초등학교 2, 3학년 기준에서는 기본 단계에서 처음에 생활 기초 용어를 외우게 해요. 우리 아시잖아요. verb 외우고, noun 외우고, adjective 외우고, 그래서 형용사, 뭐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책도 외우기 시작하다가 phonics가 끝나고 좀 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실제 non-fiction 책으로 읽고 문제풀이를 시작할 때는 생활 기초 필수 어휘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 기초 어휘를 외우다가 여기다 필수 어휘를 붙여버리면 무슨 뜻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그러니까 국어로도 얘기하고 늘상생활에서 하는 용어들로 준비되어 있는 게 바로 첫 단계예요. 중등 기초라고도 하죠. 중등 과정에서 기초 어휘라고도 불리우고요. 저는 아이들이 어떤 어휘는 단계가 뭐예요? 그냥 어려운 거 쉬운 거예요? 아니죠. 쉬운 단계는 생활 기초. 그냥 명사, 동사. 기본적인 거, 걷다, 말하다, 먹다 이런 것들 가장 필수적인 요소 있죠.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쓰는 것들, 기초. 그렇다면 필수 어휘는 뭐냐? 예를 들어서 문고리, 그 다음에 뭐 창문에 대해서 창문, 그 다음에 카메라, 지금 보이시면 온라인, 라이브 등등 여러 가지 용어인데 우리가 쓰는 것들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빈도수가 높은 생활 용어들이 집합되어 있는 게 필수 어휘 부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한국말처럼 자주 쓰는 거 있잖아. 밥 먹었어, 학원 다녀올게, 열심히 공부할 거야, 성실하게 뭐 등등 듣는 어휘들이 많이 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중급 단계 같은 게 중등, 핵심, 고등, 기본 어휘고요. 생활 필수 어휘와 중등 교과 어휘. 여기서 약간의 기본적인 전문 용어들이 살짝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분야별 전문 어휘가 중등 교과 과정이니까 교과 과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과라고 했을 때 국어도 나누고 사회도 나누고 과학도 나누잖아요. 영어책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나눠주니까 생활 용어 외에 분야별 용어가 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기본 단계에서 중등 기초라고 했을 때 생활 기초어휘는 제가 봤을 때 한 1, 2학년 그리고 생활 필수 어휘는 3, 4학년 정도 체제로 보시면 돼요. 미국권 국가에서. 자, 그리고 중급 단계를 보시면 생활 필수와 중등 교과 약간의 전문 분야가 섞여져 있다. 그러면 4, 5학년 수준의 어휘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5학년 전체가 아니라 5학년 초반 정도 영어권 국가에서 보시면 되는데 한국 단계로는 중등 핵심 중등 한 1, 2학년 2학년 예를 들어서 중등 한 2학년 정도 그리고 고등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왜 제가 고등 기본이라고 했냐면 중등 핵심 고등 기본이라고 대부분 많은 책들이 써 있잖아요. 대치 동네에서는 이 동네 내에서는 솔직히 저 정도면 중학교 한 1학년 그리고 2학년 1학기 프린트물 정도
안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가 조금 더 수준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급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고등고급과 수능이에요. 솔직히 고등고급 하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수능이에요. 수능 용어. 그래서 분야별 전문 어휘를 시작을 하는 거고 외우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 용어에서만 쓰는 용어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나눠진 전문 분야 어휘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분야별 전문 어휘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솔직히 아이들의 흔들림이 와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어머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초등인데 어휘가 뭐 그리 어렵다고. 어려워요. 솔직히 한번 중상위권 이상의 책 보시면 수능 어휘예요. 초등학생이 현 수능 어휘를 당연히 그러니까 어렵죠. 왜냐? 외우는 건 안 어려울지언정 한국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어려운 것처럼 이제 수능 어휘가 들어가는 고급 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 어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최상위권 애들은 테스트 프랩 수준의 단어를 외워요. 자, 테스트 프랩은 뭐냐? 토플, 탭스, 아이엘츠, 뭐 공무원 시험, 뭐 대비하라는 도서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어머니들이 다 아는 초록색 토플 그 단어책 있죠? 핵땡. 네, 해커땡 있잖아요. 그 해커땡 단어들 보면 솔직히 다들 놀라서 이거 중등학원에서도 외우는 거네? 이거 우리 큰형이 토플학원 다닐 때 외우던 건데 맞아요. 최상위권의 마지막 접수지는 테스트 프랩이고요. 그래서 그 책을 외우게 되는데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수능 분야별 전문 어휘에서 토플, 탭스 등의 어떻게 보면 어학 실력 평가하는 시험의 수준의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한국어에 대한 클래시가 오고, 이때에서는 이제 정말 국어와 자기 끈기가 없으면 못 외우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저는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대충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 대해서 책을 보시면 써 있어요. 제가 옆에 이거를 해놓은 이유가 제가 요 부분만 얘기하면 솔직히 감이 안 와요. 부모님들도 뭐가 필수고 뭐가 기초고 내가 어떻게 알아. 옆에 부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등기초, 중등핵심, 고등기본, 수능, 토플, 탭스.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근데 이 정도 수준인지 내 아이의 책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그 아이 단어책 앞에 써 있어요. 또는 뒤에 써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용어가 나오는지. 그거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을 외우고 있다를 보시면 되시고,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가장 듣는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어휘를 외우면 중학교 내신을 감당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저는 솔직히 이 동네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1학기, 2학기가 시험이 상당히 틀려요. 1학기는 좀 말랑말랑해요. 학교별로도. 왜냐면 실내신이 처음 시작하는 학년, 대신 2학기는 딱딱해요. 빡빡하고. 왜냐면 중학교 3학년을 대비해야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커서 1학기든 2학기든 두루 잘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2단계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안에서 준비가 된다면 그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물이든 뭐든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 해도 탄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시간도 없는데 프린트물 받고 이해도 못하고 이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에서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랑 아이들한테도 잔소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레벨이 높다 그래서 저런 책은 외워요. 아이가 패스도 꽤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휘력이 좋을까요? 아니요. 테스트를 꼭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암기력이 좋아서, 성실해서 암기력이 좋아서 맞추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빈틈과 구멍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단어책에서 혹시 모르는 한국말들 어느 부분 있어. 우리 학생들도 한번 모르는, 확실하게 연상이 안 되는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말을 동그라미 치라 그러면 그게 바로 구멍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이제 부모님 찬스죠. 부모님이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솔직히 저는 네이버 찬스를 쓰라 그래요. 넷땡 찬스를 써서 우리 초록창에 치고 나서 뭘 보냐면 지식인 이런 게 아니라 백과사전.
초록창 백과사전 이런 데 보면 사진도 나오고 기원 뭐 이렇게 설명이 되게 알차게 잘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잘 시각적으로 사진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분야별 전문 어휘는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삼각주도 말할 순 없지만 사진 보면 애들이 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초록창에 우리 백과사전을 좀 이용을 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계들을 알았다면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기본 단계를 외우고 있는지 중급 단계를 외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책인데요. 모든 단어 책들은 유사해요. 굉장히 많이 좋은 책들이 있고요. 이 책이 더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 학기에 알맞기 때문에 이제 골라서 쓰는 건데 다 책들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중등 고난도, 국가수준 영어시험, 빈출도 기준 고난도의 900단어, 중등 주요 교과서 심화 단어가 들어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중등 교과서 심화 단어, 중등 기초 단어 900개가 포함됐으니까 학년 분리 안 하고 그러면 중등 기초 정도 되겠지? 중학교 내에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겠지? 대신 또 내신하고 틀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나라에서 말하는 중등 교과서 심화 900단어는 중등 교과서 기준인데 중등 교과서 다 보셨으면 알다시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가 어렵냐? 중등 프린트물이죠. 학교별 프린트물과 추가 자료 등이 어려워서 이것만 한다 그래서 그럼 내신 다 되겠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책을 어디로 확인해요? 책 앞면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써 있어서 우리 아이가 기초 단계인지 기본 단계, 중급 단계인지 알 수 있고요. 또 왜 중등 핵심 단어 다 외웠는데도 내신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대치동이니까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물 추가 자료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로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레벨별로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외우고 있는지는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 문의 안 하셔도 책을 한번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마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셨듯이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인데 자, 지금 핑크 박스하고 파란 박스를 좀 봐주세요. 일단은 핑크 박스는 우리 아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암기 방법이에요. 자, 잘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아이는 반복적으로 쓰고요. 어떤 아이는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암기를 하고요. 어떤 아이는 눈으로만 암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분야 중에 어머님들이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 학습 방법은 이 부분이겠죠. 우리 아이가 뭔가를 계속 쓰고 막 외우면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불안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얘가 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도 모르겠네? 저 외우는 거 맞아? 라고 하고 저한테도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가끔 학원에 찾아오셔서 하소연하는 부분이 얘가 어휘가 약한데 암기하는 자세 보면 그냥 계속 책만 뚫어지게 쳐 멍따 때리는지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자, 부모님들 저한테 그런 질문하셨을 때 써야 되지 않나요? 한다면 저조차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SAT 단어를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단어를 외우는 이유가 이제 SAT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제 때는 SAT 단어를 막 일찍부터 막 외워서 암기를 막 시험 대비를 해놔요. 그러면 SAT 단어 저 눈으로 외웠어요. 저는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 친구는 또 보면 막 쓰는 애가 있고 그렇더라면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에 저는 그건 다 성향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눈으로 본다고 외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물론 멍따 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에 꼭 써야 된다. 꼭 소리내 읽어야 된다. 눈으로는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써서 잘 외워지는 학생들이 있고요. 집중도가 눈으로만 조용히 암기했을 때 더 잘 되는 경우는 있어요. 단, 장점들은 존재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스펠링을 잘 틀려요, 초등학생은. 제가 항상 아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혹시 라이팅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은 독해 수업을 다 들어갔는데 전에 라이팅 수업 들어갔을 때랑 라이팅 정리해줄 때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상위반에서 또는 최상위반에서 혹시라도 스펠링 에러 나오면 거의 가중치를 3배 이상으로 틀리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틀려요. 스펠링 자체를 제대로도 모르고 그럼 과연 그 어휘를 알 수 있다고 할까요? 독해에서도 그 단어를 잘 기억을 할까요? 라는 부분에 안에서 반복 쓰기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스펠링 쪽으로는 단어 암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단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성향의 차이. 소리내서 읽으면 발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리스닝에 대해서 그 단어가 나와도 familiar해질 수가 있어요. 리딩으로 눈으로 보는 단어 외에 리스닝 청해 실력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라이팅을 그러니까 쓰면서 반복하는 애들처럼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이고 이 세 가지 방법 다 나쁜 방법은 아니고 장단점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눈으로 암기라고 해서 아이가 안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건 아이 성향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눈으로 암기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속으로 말하면서 머리에 집어넣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불안증이라고 좀 보고 싶고요. 단 우리 학생들은 만약에 내가 듣기가 약하다, 좀 소리내서 읽으면서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난 스펠링이 약하다, 몇 가지 정도 어려운 단어는 반복적으로 쓰면서 외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렇더라면 어휘를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뭘까요? 자, 되게 유명한 3가지 학습 방법을 저번에 한번 제가 어휘편 얘기했을 때 갖고 왔는데 보시면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동의어, 파생어, 동일한 어휘군으로 외우기. 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해마학습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좀 대학생들하고 직장인들한테 한때 되게 유행했어요. 고딩들하고. 왜냐면 재밌어요. 웃겼어요. 국어 발음을 사용해서 유사성을 이용해서 막 단어를 연관시켜서 막 외우는 건데 그 다음에 어원 분석. 이것 또한 좋아하시죠? 어원 분석. 접두어, 접미어, 어근을 통한 어원 학습. 애들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이런 용어 보면은 저게 뭐야 그러면서. 자, 이렇게 3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대표적인 어휘 학습 방법인데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가장 솔직히 좋은 거는 어원 분석이에요. 왜냐면 접두어, 접미어, 어근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어휘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학습인데 저렇게 외우면 지금 숙제도 할 시간이 없는데 단어를 다 외울까요? 못 외워요. 굉장히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의 학습 과목이에요. 이 분야는 어원학습은. 그러니까 독해를 배우듯이 어원 분석은 어휘 학습을 따로 들어야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초등학생들에게서는 리미트가 있어요. 어느 때까진 잘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못해요. 그래서 조금은 보류해야 된다. 어렵다. 시간 투자가 많이 걸린다. 해마학습은 이제 아시다시피 보시면 다들 평가가 처음에 재밌고 웃긴데 약간 엉뚱한 거죠.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효율성은 떨어져요. 좀 약간 어휘를 싫어하는 기초 단계, 기본 단계의 성인들이 어휘에 대한 재미를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실력적인 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동의어, 파생어, 동일한 어휘군으로 외운다? 만약에 어휘책이 그렇게 묶여있으면서 하게 되면 편하겠지만 모든 단어를 동의어와 파생어를 통해서 외우게 된다면 어원 분석하고 비슷하게 초등한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실제 그 다음날 학원 가서 단어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우는 투자 개념보다는 어휘를 학습을 한다는 개념이 크겠죠.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한다면 박스 차이가 보신다면 얘는 약간 보조 학습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얘는 하나의 메인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패스를 하고 하는 게 거의 아이들의 70% 목표일 거예요. 난 단어를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독해를 잘할 거야 보다는 그렇더라면 이 위 방법 중에 꼼꼼하게 외우는 게 좋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할 거고요. 조금 더 시간 투자할 수 있다? 그럼 어원 분석이나 또는 동의어 파생어를 하셔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 요즘 아이들의 거의 90%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이 밑에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팁을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외우는 게 좀 더 나을까요? 라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봤을 때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한 5년간 이번 5년간에서는 제가 분리기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유는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겉도는 단어가 많아요. 암기력은 좋아서 외우지만, 그러니까 눈으로는 익히지만 실제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근데 무작정 그런 부분으로 보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지 보면 페일을 하거나 간간히 패스하거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저한테 혼나기 무서우니까 진짜 외웠어요 하면서 눈물 글썽이면서 하는 이유가 진짜 외웠어요. 저 전에도 외웠고 학원 오기 전에 1시간도 외웠고 학원 와서도 더 외웠는데 시험지만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의 블랙아웃인가 아니면 정말 요즘 애들이 약간 암기력이 떨어지나 아니에요. 그 안에는 솔직히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에 5년 동안 제가 파헤친 결과 분리기법을 하자라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담아 있는데요. 첫 번째, 분리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휘 확인을 해야 돼요. 어휘 리스트의 뜻을 가리고 1차 스캔을 통해서 어휘를 분리하게 됩니다. 무엇을 분리하냐요? 이 부분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잘. 첫 번째, 분리해야 될 거 확실하게 아는 단어, 완전 모르는 단어, 눈으로 아는 단어, 이렇게 애매한 단어를 3가지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요? 모르는 단어, 애매한 단어, 전체적인 범위 시험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블랙아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단어의 뜻을 먼저 동그라미 친다. 자, 완전히 아는 단어라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딱 봤을 때 내 옆에 친구 또는 엄마한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딱 이미지가 연상이 돼야 돼요. 그럼 아는 단어예요. 100%. 자, 그 다음에 완전 모르는 단어. 너무 쉽죠, 분리하기가? 딱 보면 그냥 몰라요. 몰라요, 그냥. 너무 분리하기가 쉬워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박스 처리한 거. 자, 백지화 단어라고 그래요, 일명. 제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소견을 듣고 아이들 시험지를 보고 또 아이들이 외우는 것도 보고 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이들이 왜 시험지만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또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외우는데 독해 실력에 반영이 안 될까요?는 바로 이 백지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있죠? 3단계 분리, 확실한 단어,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그냥 모르는 단어, 애매한 단어 때문입니다. 이 애매한 단어가 바로 백지화 단어라는 건데요. 여기서 다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다들 공감할 거예요. 시험지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외웠는데 나 분명히 단어를 알아요. 나 이거 시험지 주기 1분 전까지도 난 책에서 봤는데 근데 뜻이 기억이 안 나요. 왜일까요? 백지화 단어라는 건 뭐냐면 애매한 단어의 기준은 눈으로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게 텔레비든 신문이든 리딩 지문이든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보고서 아는 단어라고 신호를 주니 얘는 신경을 딱히 안 쓰고 쓱 한번 보고 넘어가다 보니까 원래는 한 번 본 건데 아는 건 내가 아는 뜻은 아니고 단어만 본 적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얼굴을 보니 어디서 봤어요. 근데 누가 쟤 누구야 했을 때 몰라 라는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단어, 백지화 단어라는 건 뭐냐면 딱 눈으로 봤을 때 아는 단어예요. 그 뭐냐면 단어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뜻은 모른다라는 단어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을 많이 속여서 뭐가 오냐면 아는 단어로 하는 거예요. 알아. 그리고 대충 보고 외웠을 거라고 착각하니까 당연히 그 단어는 눈에 익었죠. 여러 번 봤으니까. 근데 뜻은 당연히 안 외웠겠죠. 아는 단어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애매한 단어, 백지화 단어라고 그래서 익숙한 단어 같으나 즉각적으로 뜻이 생각나지 않고 단어가 바로 흔히 아이들에게 말하는 백지화 단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조금 테스팅해보면 제가 애들한테 테스팅해본 적이 있어요. 아는 단어를 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 아는 단어 중에 제가 다시 물어봐요. 백지화 단어가 있던 거예요. 애매한 단어. 뭐냐면 알아요. 저 알아요. 아니요. 저 알아요. 아니에요. 하고인데 그 아니에요. 알아요가 몇십 분이 지났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걸 바로 백지화 단어라고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은 아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착각에 불러일으키죠. 우리도 잘하는 아니야 말하지 마.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라고 했지만 전혀 답이 떠오르지 않고 말을 못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casual conversation이나 일상생활에선 그런 기회가 넘어갈 수는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하면서 백지와 단어마저도 분리를 시켜서 뭐랑 합쳐야 된다? 스텝 2랑 스텝 3는 둘 다 모르는 단어로 합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 부분이에요. 샘플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책인데 지금 보면은 이 학생은 핑크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뭐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 그 다음에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 친 거 있는데 지금 보시면 확실한 단어 morality하고 property, 뭐 fuel 이런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기가 완전히 딱 아는 단어래요. 모르는 단어 scrutiny, 그 다음에 recompense, rudiments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얘가 핑크색으로 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애매한 단어 딱 봤는데 알 것 같은데 뜻을 기억이 안 나.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이렇게 3단으로 칠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뇌 속에서 내가 외울 것들에 대한 정리정돈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리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솔직히 우리 아이들은 이 두 가지를 합쳐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 백지화가 잘 되는 학생은 특히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애매한 단어는 본인이 모르는 단어예요. 아까 얘기했죠. 딱 봤을 때 바로 연상이,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모르는 단어예요. 그 단어만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보고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본 적이 있어요. 단어만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뜻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외우다 보니 당연히 백지화죠.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서 보기는 책에서 봤지만 뜻은 외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둘은 바로 모르는 단어로 간주하고 외워본다. 그럼 백지화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기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겠죠. 올바른 학습 방법을 통해서 보면 모르는 단어와 애매한 단어는 대부분 모르는 단어 우리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고요. 애매한 단어는 훑기만 해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한국어 뜻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단어는 스텝 2 모르는 단어로 간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둘 다 집중 암기를 해준다. 그러면 솔직히 흔히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백지화 된다. 머리가 하얘져요. 이거 아는 단어인데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거라는 부분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분리기법을 통해서 좀 외운다면 기존에 우리 백지화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항상 오래 외웠는데 왜 턱걸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적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애매한 단어는 안다고 해서 쩌리 밀쳐놓거든요. 그건 뭐냐면 총 30개 단어 중에 아는 단어 10개, 완전히 모르는 단어 예를 들어서 12개, 그 다음에 애매하게 한 단어 7개라면 12개 갖고는 패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7개를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페일을 할 수도 있고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포션이 꽤 큰데 합쳐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단어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단어의 기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분리기법을 해보시면 나중에 확실해져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하면 나중에 확실하게 꼭 3가지 등분을 안 하더라도 아이가 자동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암기해서 눈으로도 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를 확실하게 분리해놓고 시간 투자 배열해서 집중 암기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단어를 통한 독해 문제 샘플이에요.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어휘를 알면 독해를 잘한다는 말에 공감들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독해력, 어휘 문제와 세부사항 문제 등의 연계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지문을 한번 보세요. Their nautical expertise enabled them to skillfully navigate the open water of the Pacific Ocean, successfully hunting the abundant seals, salmon, and whales that were a large part of their livelihood. 자, 여기를 보시면 요런 단어, nautical, navigate 요런 단어들 잘 몰라요, 애들이. 자, 근데 이 밑에 보시면 water도 알고 ocean도 알아요. 그죠? 자, 어휘를 알면 실제 지문의 이해라든가 또는 문제풀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전문적으로 첫 번째 어휘 문제 이런 거가 물어보겠죠. nautical이 무슨 뜻인가? navigate가 무슨 뜻인가? 이런 걸 물어보겠죠. 자, 어휘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지금 보시면 너리거리라는 단어만 잘 알아도 항해라는 뜻인데 skillfully navigate open water이라는 항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내가 모르는 이 단어를 유추할 수도 있고 이 단어를 아니까 당연히 항해라는 건 driving 그러니까 물에서 우리가 드라이빙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에서 우리가 드라이빙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water를 알면 navigate를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nautical은 모르지만 navigate the open water Pacific Ocean을 보면 nautical이라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독해 내용에서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금 더 올라가서 일반적인 이제 단어들 보면 표현 단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런 지문을 읽어요. 이런 지문을 쭉 읽는 데 있어서 쭉쭉쭉 읽어 나가지만 어떠한 정확한 뜻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독해 실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자,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 hurricane에 대해서 어리운하거든요. 어리운하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massive undertaking,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터무니없어서 좀 안 됐었는데 결국엔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쫙 읽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massive undertaking이라는 표현 또는 massive가 뭔지 undertaking인지 뭔지 뜻을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hurricane은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죠. 뉴욕에 있고 근데 뉴욕에 있는데 뭐뭐 했대. 핵심 내용을 빠뜨리게 돼요. 어리운하가 어쨌다고 잘 몰라요. 자, 그러다가 쭉 오면은 However,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posal were initially considered prohibitive. prohibit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비용이 뭐 어쨌다고? 또 몰라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을 때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요. According to the paragraph, there was initially opposition to the canal proposal because 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나와요. opposition이 뭔지 몰라요. 질문에. 그러면 뭘 할까요? initially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 이해를 못합니다. 일단 질문 이해를 못하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뭘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질문을 이해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문은 이해 못하고 질문만 이해했어요. 답을 고를 수 있을까요? 고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휘학습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봐서 잘 보고 리딩에서 어휘, 문제, 유형을 잘 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독해력과 문제 이해, 그 다음에 보기의 이해를 통해서 실제 이해력을 돋구는, 언어의 이해력을 돋구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답이 B면 질문은 이거예요. 왜 반대했냐? 어리운하 제한에 왜 운하 제한을 반대했냐라고 그랬을 때 비쌌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비쌌다라는 거 어디서 들었어? 어디에? 실제로 지문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cost, 비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prohibitive이 뭔지 몰라요? 비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prohibitive를 알았어요. 그럼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라는 건 터무니없다 가격이 그럼 여기서 싸다는 건 아니겠죠. 비싸다는 걸로 간주하겠죠. 그래서 답을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전혀 prohibitive를 몰랐다? 그럼 가격에 대한 언급이 있던 부분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고 당황하겠죠. 그래서 어휘라는 거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해력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학습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어휘편 안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첫 번째 학습 계획을 잘 세운다. 뭐냐? 레벨 테스트를 보고 우리 아이의 학습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계획을 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방학 특강에 대한 계획을 한다. 그 다음에 어휘 학습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분리 기법을 사용해서 눈으로 외우든 쓰고 외우든 뭐 말하고 외우든은 상관없지만 시간이 더더욱 없다면 분리 기법을 통해서 3단으로 분리한다. 확실하게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애매한 단어, 그리고 마지막엔 모르는 단어와 애매한 단어는 완전히 모르는 단어로 간주해서 다시 외운다. 그럼 백지화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어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KNS 프로그램 내에서도 지금 학습을 보시면 항상 학습 과목에 어휘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어휘를 토대로 저희는 리딩이 올라가고 그래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스닝, 그 다음에 라이팅이 올라간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요. 학습 부분을 초등부 프로그램을 보시면 저희는 어휘가 항상 유창성 학습이든 성과 학습이든 항상 탑 부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휘를 저희는 항상 올 때마다 단어 시험을 보고요. 단어 시험의 결과가 이제 부모님한테 나가지만 단어 시험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꼭 책만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리딩 책에서도 그때 그 주에 학습하는 리딩 책에서도 어휘를 분리를 해서 같이 섞어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책에 대해서 랜덤 단어 및 학습해야 될 단어, 예습을 할 수 있는 단어를 합쳐서 시험을 보게 돼서 훨씬 더 어학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라이팅하고 스피킹에서는 라이팅 에세이를 쓰거나 또는 스피치 스크립트를 준비를 했을 때 그 주에 외웠던 어휘들 중에 몇 가지 레벨별로 숫자가 다르겠죠?를 집어서 반영해서 쓰라라는 학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휘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전체를 책임지는 코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안에서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도 어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회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라이브로 이제 질의응답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12월 달에 겨울 학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11월 달에 이제 저희가 가을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메꿔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우리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그 개개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빠뜨릴 수가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부터 일단은 Q&A는 좀 받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미리 올려놓은 질문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그 Q&A 안에서 첫 번째 질문이 초3 수업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초고학년 위주 설명회는 아니었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해서 어휘 학습에서 겨울을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짤까의 설명회였고요. 초3 수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질문대로 먼저 순서를 제가 뽑을게요.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은 현재 이제 3학년, 4학년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안에서 스케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초등학교 현 3학년, 4학년들은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레벨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총 4단계의 레벨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수업은 3교시 체제로 나가고 있고요. 수업의 비율은 70대 이제 30%예요. 즉 뭐냐면 100% 영어 수업이 올 때마다 2교시고요. 한국어 수업이 1교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교시 체제에 1교시는 한국어 수업, 2교시는 100%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목은 리딩과 그래머를 한국어 선생님이 하고요. 노버과 라이팅과 프레젠테이션은 원어민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들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테니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초 주 1회 반 있으면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주 1회 반
존재를 하고요. 주 1회 반은 각 수요일, 토요일, 수요일 한 타임, 토요일 한 타임 저희가 수업이 있고요.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정규 레벨은 A반과 B반과 C반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이제 저희가 테스트 프랩반이나 아니면 의대반까지도 이제 최상위 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5학년은 원래 정규반에서는 2번 와서 reading, 소설, writing 이렇게 reading, grammar, novel, writing, reading 그래서 reading 2반에 grammar 한 타임, novel 2타임, writing이 있다면 주 1회 반 5학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올 때마다 reading 한 번, grammar 한 번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소설이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라이팅으로 소설 없이 구성되어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토요일반 같은 경우 많은 이과 아이들이 오면서 오히려 좀 더 문제풀이 쪽으로 많이 가서 저희가 수요일과 토요일에 약간의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예비 중 정규반 입학기 중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예비 중일 입학기 중 제가 시험지 난이도로 알려드리면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영어 공부가 3학년 정도, 3학년 2학기 정도에서 이제 토플 지문까지 난이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서부터 어려운 것까지 있고요. 꼭 토플 지문은 다 맞출 필요 없는데 이제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 가능하고요. 문법도 똑같습니다. 감으로 풀 수 있는 랭귀지 알스 문제에서부터 실제 내신 기출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본다면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입학을 당연히 이제 반배치 불가도 나오기도 하지만 꼭 입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시험을 보시면 실제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입학 기준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애매한데 입학 기준은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험에 정해진 그 레벨별 기준표 시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역별로에 대한 기준표도 있고 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비초 겨울방학, 아까 겨울방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방송은 아니고 그 동영상을 따로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톡강 들어오시면 그냥 이렇게 처음 화면에 이 설명에 클릭하시기 전에 커넥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커넥트를 읽으시면 강좌라고 돼 있는데 2020년 2학기 설명에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쭉 있는데 오늘 날짜를 기억하시면 오늘 날짜 설명회를 들으시면 이제 오늘 설명회를 보실 수가 있는데 꼭 날짜를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가 설명회 동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다른 동영상도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날짜를 기억하시면 해당 설명회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 초유 겨울방학. 자, 겨울 특강 정보. 자, 일단은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희가 방학 조사를 하면서 방학들이 제각각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나눠진 거는 12월 마지막 날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날에서 1월달 한 3주간 방학하는 학교 또는 1월달에 방학을 한 중순에 시작해서 2월 말에 마감하는 학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단 계획은 1월 1차 겨울방학 특강, 2월 2차 겨울방학 특강이 이루어질 거고요. 어떤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예 통으로 몇 학교들은 방학을 2달간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지면서 이번 방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는 문법과 독해를 듣고 싶다. 나는 어휘와 뭐를 듣고 싶다 한다면 라이팅을 듣고 싶다. 1차에서 다른 과목 들으시고 2차에서 다른 과목 들으셔도 교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 학기를 오픈을 두고 있으니까 겨울 학기가 오픈되면 12월 둘째 주 정도부터 아마 설명회가 시작되면서 방학 계획이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2월부터 방학 특강 설명회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문자 받으시고 접속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중일 주일의 수업 특강. 자, 주일의 수업 똑같아요. 아까 5학년처럼 제가 3단계로 레벨이 나눠지고요. 정규 A반, B반, C반으로 레벨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테스트 프랩반이나 의대반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3단계 또는 4단계 레벨로 보시면 되고 요일은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대부중 내신반 있나요? 자, 중등이면 일단은 저희 초등반에선 없고요. 중학교를 가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모든 학교 아마 저희가
대치동 안에서 가장 학교 내신 데이터베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단대부중 학생이라면 이제 저희 중학교, 이제 어학원 중등부에 다니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갈 때마다 학교별로 내신반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중등부인데 들어오셨더라면 저희 KNS 중등반으로 문의 주시면은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 3분 정도 더 기다리고 있다가 대답해드릴게요. 네, 레벨 테스트 신청은 학원으로 레벨 테스트 신청은 학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레벨 테스트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보시게 되고요. 수요일은 저희가 2시, 5시,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보게 되는데 빨리 전화하셔야 될 게 저희가 거의 이번 주도 그러고 마감이에요. 시험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반들이 지금 마감이 되고 있어서 특히나 시험을 빨리 보셔야 만약 우리 아이가 원하는 요일이나 이제 그 레벨에 들어가야 될 레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테스트를 보시고 대기 중이시라면 학원에 꼭 문의하셔서 자리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고 반들이 마감이 되고 있으니까 요일과 이런 시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2분 후에 설명회를 종료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설명회 때 질문을 못하신 부분들은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좀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비용, 네, 테스트 비용은 이제 10,000원 지참하시면 되고요. 레벨 테스트 비용 10,000원 갖고 오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발판 거리두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온도 체크하고 입시를 하고 굉장히 거의 8제곱미터 이상의 더 거리를 떨어져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가끔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이제 계속 문 앞에서 대기하시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해서 건물에 같이 데려다 주시더라도 아이들을 올려 보내주시고 전화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원활하게 아이들이 입시를 하시고 관리를 저희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타 학원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학부모님들은 문 안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다고 같은데, 저희는 이제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소중하니까 아이들의 입시를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설명회가 오늘 설명회 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예비 중인 설명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학기 설명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후에 12월부터는 저희가 겨울 특강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문자 잘 좀 봐주시고요. 설명회들 잘 들으시면서 아마 좀 원하시던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예비 중일 특강 프로그램, 네, 당연히 예비 중일 특강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특강에는 특강 프로그램이 있고요. 혹시 지금 이과라서 시간이 안 되면 저희 주 1회 반도 있으니까 시험을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초산대 실력이 그래서 테스트 저희가 반배치 불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반배치 불가가 있는데, 시험을 보시면 뭐를 말씀드리냐면 영역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용기를 내셔서 시험을 보시는 거는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제가 봐도 어떤 실력이 어떤 분야가 못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항상 봤을 때는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 시험 보고 빨리 부족한 부분을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학년이면 앞으로 이제 5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실력이 없어서 반배치 만약 불가가 나왔더라도 특강이라든가 또는 주일회반에서 이제 저희가 프랩반들이나 준비할 수 있는 반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아마 다음 달에 특강 설명회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거고요. 혹시 질문을 잘 못하셨더라면 저희 오늘 이제 지금 설명회 끝나고 바로 지금 초등반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좀 특강 관련 아니면 이제 막
그 겨울학기 관련 문의랑 이런 게 좀 폭주하고 있어서 통화 중인 상태가 좀 나오거나 대기 중인 상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는 혹시 다시 이제 좀 격차를 두시고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없는 거 보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고요. 이번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예비 중일 설명회 좀 혹시 예비 중일 어머님이시라면 한번 들어보시고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어휘예요. 일단 어휘 실력을 가장 크게 키우고 테스트를 보고 나서 아예 부족한 실력이 어느 과목인지 특정하게 정해서 집중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일단 겨울 학기니까 조금 더 기회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실제 선생님이나 또는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상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방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 방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다시 리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톡강을 접속하시면 저희 설명회를 지금 누른 화면 말고 딱 접속하셨을 때 하단에 커넥트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클래스 뭐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 수업에 대해서 강좌를 누르시면 쫙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2020년 2학기 설명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설명회 리스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아마 오늘 저희가 지금 방송된 녹화본이 저장돼 있어서 동영상을 리플레이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한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 시청을 아마 한 1시간 이상 있으면 다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요. 혹시 질문이나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상담실로 초동관 상담실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코로나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우리 아이들 꼭 오늘 설명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얻었으면 하고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런 교육 설명회를 많이 할 테니까 좀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저는 다음 달에 겨울 특강 설명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